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25만 명에 이르는데요.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씻기와 같은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두의 성숙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TBS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민호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서울시청에 있다가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셧다운이 됐다고요? 네, 좀 폐쇄 조치가 좀 내려져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예. 좀 출연을 좀 이렇게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26명 늘었습니다. 이 평일보다 검사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줄기는 했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 육박한 99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21명, 인천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고 충남에서도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에서 6명, 경남 4명, 전북 3명 등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적지 않은 숫자가 요 며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최근 또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망자는 2명 늘어서 좀 안타깝게도 480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집계됐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고령층이 집단 감염에 노출되면서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오늘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모두 검사해서 이번 달 안에 검사를 좀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네. 이들 적의 검사 대상은 현재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천여 명을 기록했고 약 2천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헬로윈데이발 집단 감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정부에서 관련된 입장이 혹시 있나요, 나온 게? 네, 헬로윈데이였던 지난달 31일부터 지금은 좀 열흘 정도 되는 시점인데 네. 아직까지 보고된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이 직장과 소모임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박능우 중대본 1차장도 어제 중앙 정례 브리핑에서 헬로윈데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주에 나타난 확진자들의 연령을 보면 그다지 젊은 층들이 현격히 높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좀 더 두고 봐야겠군요. 전체적인 확진자 상황 살펴봤고 이제 서울 보니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감염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39명이 나왔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총 39명,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기준원은 6,400명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을 고리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로부터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먼저 용산구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해외 입국자들은 각각 미국과 인도에서 돌아온 뒤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3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나머지 확진자 3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에서도 무려 5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옥수동에 거주하는 50대 확진자는 지난 5일 증상이 시작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금호 사가동에 거주하는 이 70대 확진자도 같은 날 증상이 발현돼 어제 확진됐습니다. 이 응봉동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는 지난 6일 증상이 시작됐는데요. 이 좀 중요한 게
이 전날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행당 일동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 머물렀지만 CCTV 확인 결과 이 접촉자가 모두 확인돼서 상호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확진자는 사우나에서 나오고 30분 뒤에 행당로에 있는 새소독 약국에 방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송파구는 그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민 1명을 포함해 여기도 모두 5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2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확진자인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강서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확진자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다른 3명의 경로는 여전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지난 4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그제 강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용신동 소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확진자 1명을 포함해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장안 일동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는 센터 이용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말 점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5일 발열과 콧물 등 증상이 시작돼 그제 다시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서울시가 방문 판매와 다단계를 비롯해 특수 판매 업체에 대한 완화된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 다단계와 방문계 등 특수 판매 업체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6월 집단 감염 속출하면서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이 서울 내 특수 판매 업체는 5개월 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시는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 고위험 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이 특수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집합 금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영업 재개 조치는 했지만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 업체들은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자연 환기나 기계 환기처럼 시설을 갖추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과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는 계속 또 금지하기로 했던 이런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정한 집회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되 향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준을 좀 새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확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 이쪽에서도 꾸준하게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어제 하루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단체를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부천시는 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괴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노원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이다가 그제 확진됐고 또 다른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송내동 주민으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습니다. 인후통과 몸살 증상을 보이다가 그제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된 겁니다. 이 김포시도 구례동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이 어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확진자도 김포 지역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그 확진자 역시 서울 강서구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만큼 서울과 경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N차 감염이 규모는 작지만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 밖에도 서울과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원주와 충남 천안 등에서도 이 크고 작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 확진자 수부터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어떤 곳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긴급 문자나 검사 안내 문자 받으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요 12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만 따지면 99명입니다. 주말 이틀 연속 세 자릿수인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꽤 많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143명이나 네.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일요일도 지금 126명이나 나왔는데 내용적으로 좀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하나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헬로윈 데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헬로윈 데이가 지난 10월 말에 있었지만 오히려 헬로윈 데이 파티를 어제까지인 이 일주일간에도 쭉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로윈 데이에 대한 영향은 이번 주 수요일 검사자들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윈 데이에 대한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온도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내 모임,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식당과 카페인데요. 여기는 마스크 착용을 순간적으로나마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좀 나쁘고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헬로윈 데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것 바탕으로 더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죠. 일단 헬로윈 데이에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다 지금까지가 수요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수요일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헬로윈 데이 영향은 우리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첫째 하나는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또 젊은이 위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헬로윈 데이는 무사히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 있어서의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진다. 이러면은 헬로윈에 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향후 수요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 경우에도 그 학원 강사 케이스를 살펴보면 5월 2일에서 3일 밤에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다음에 최초 확진 시점이 9일이었거든요. 근데 9일날 확진되기 전에도 이미 여러 형태의 N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헬로윈 파티에서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로 인한 집단 감염인지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가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후에 고령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헬로윈 파티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줄곧 주장하셨던 게 내가 헬로윈 데이를 좀 즐겼다 하는 젊은이들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고 몸 체크를 해보고 뭐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는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나고 접촉이 늘어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헬로윈 파티가 일어났던 10월 말에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홍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5월 달에 이태원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바이러스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지금 어디선가는 숨은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라도 그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홍대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셨고 파티를 즐기는 와중에 본인이 뭐 불가피하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라면은 자신의 몸 상태를 좀 더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면은 좀 접촉면들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유효한가요?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까지. 지금도?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방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일상 감염이 좀 다양해지면 방역하기가 더 힘든 거겠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당장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네. 10%대 초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역 당국이 지금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 환자는 찾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확진 환자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에 전파해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뭐 작고 큰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예. 앞으로도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설대호 교수님께서 그 방문 판매 업체,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집합 제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지에서 제한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걱정은 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1단계 조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1단계 조치에 있어서 1단계에 준하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나 3단계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딘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단계 조치를 하면서 다단계나 방문 판매에 대해서도 1단계 네. 조치에 준하는 그런 이제 해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제한을 하면서 모임을 할 때 어떤 거를 준수해라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1단계에 따르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적으로 방역 당국이 끊임없이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보니까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업체가 스스로 확약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방역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은 네.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과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역 당국이 끊임없이 그 이해 당사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야 그것을 통해서 예.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지 방역 당국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시는 네.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냥 만들어 놨다고 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수도권의 그 요양병원과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주 간격,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 간격. 저희가 늘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강현 기자?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이 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깨닫고서 이제 무엇이라도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좀 확대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콜센터와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거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난 몇 개월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약간 돈을 보조해서라도 혹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객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 위험 시설에 종사하는 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그게 들어서 검사를 플린 검사 했을 때, 형태로 뭐 예. 10명이나 20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그분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장애물이 뭐냐면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왜냐하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런 검사를 할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그 뭐 노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은 회사에도 안 좋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풀린 검사의 형태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에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겨울에라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풀링 검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검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이 검사 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자원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도전해 볼 만하다. 저는 우리 예. 강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조를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갈 것 네. 같은데 제가 좀 강조를 예, 하고 싶은 강조해 게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건데요. 혹시 이 방송을 지자체에서 보고 있으면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운용한다는 거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도 자기네들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구현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에서 일부 기업이 관심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비용 부담을 기업이 해서 검사 역량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자체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풀링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역량을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일 수 예.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협조하게 되면 기업에도 좋고 노동자에게도 좋고 지자체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일에 이번 겨울에 방역 당국이 우리의 지금 방역에 있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예. 이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다른 나라가 구현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역 체계를 세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겨울이 되어서 실내 생활을 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아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그런 점 부과해야 예. 됩니다. 사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단 그렇죠.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울시에서 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 강사들을 2만 명 정도. 네, 2만 명 정도를 검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라던가 혹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그 뭐 고위험시설에 보육시설 종사하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의료시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그리고 지자체 방역 당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풀링 검사의 형태로 직원들의 코로나19 양성과 음성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예.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겨울에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그런 볼 것들을 좀 만하다. 시도를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더 나아가면은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LG 같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라인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공장 라인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하루 조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에서도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예.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훨씬 더 좀 촘촘해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언젠가부터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서 당연하게 그걸 검사하고 우리가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이제 코로나랑 어차피 가야 할 시기라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근데 뭐 검사 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뭐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초기 때는 진단검사 키트의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검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예. 거죠. 이제 마스크만 하더라도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서 공장 라인이 멈춰선다. 하루에 수백억씩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복지 차원일 수도 있고 네네. 방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도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롤 있을 모델이 것이다. 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 비용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서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비용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의사만 있다고 하면 예. 비용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방송 보고 계신 지자체 분들 계시다면, 기업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 한번 해보죠. 조 바이든이 미 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역시 첫 과제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역 정책을 내놓을까요? 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왜냐하면은 코로나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바이든 당선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무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을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많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미국이 특히 대응을 잘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사실은 박빙의 승부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일종의 코로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선 수락 첫 일성이 과학과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네.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여러 가지 압력을 취할 테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코로나 대응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코로나를 잡기 위해 코로나 전문가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인수위 자문단을 꾸렸고 오늘 대응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파우치 소장과 이제 트럼프의 관계는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같이 갈까요? 저는 뭐 파우치 소장은 아마 그대로 뭐 그 자리에 유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파우치 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균형을 잘 잡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회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예. 하나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3T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테스트하고 얼마나 빨리 역학조사를 하고 얼마나 빨리 치료에 돌입하는가 하는 3T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이상이 되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무역에 있어서도 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만 한 국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이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뭔가 롤 모델을 삼으면서 방역에 성공한 국가를 꼽아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마스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 이외에 방역에 있어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접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런 방역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새로운 미국 정부와 공유를 한다. 예. 이런 것이 미국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할 수 있고 또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5천만 명이 넘은 데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에 먼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양국 간에 큰 이득을 불러올 수 있으면서도 향후에 우리 국익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쪽 영역에서 신뢰나 이런 걸 쌓으면 그 이미지가 쭉 오래 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했던 한국과의 협력과
강화 같은 것도 고민을 할 테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기회라는 설 교수님의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총력을 기울인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이든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는 또 1월, 기간이 있잖아요. 네, 1월까지 기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거의 한 100일 가까운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과 변화를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제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또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망쳐나와서 거의 하루 확진 환자가 1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겨울철이 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그리고 바이든이 새롭게 임명한 뭐 비맥머시 전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이라든가 데이빌 캐슬러 전 FDA 국장이라든가 다 오바마 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한계가 있을 다시 수 교정하는 데는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을 교정하려면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렇게 봉쇄를 했을 때 과연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감당할 만한 미국 서민들의 반응이 과연 바이든에게 그렇게 협조적일까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당선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는데 코로나까지도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선 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보는 마음이 그렇게 네. 막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군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일단 지금 당장 뭔가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강양구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오바마 케어 부활을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일단 1월에 취임을 한 이후에는 오바마 케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바이든의 신분 자체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같이 진두지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훼손하고 또 후퇴시켜 놓은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든 자체가 또 오바마 케어를 입안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에 계속해서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당 네.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이 맞물려 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바이든 케어 형태로 다시 부활시키고 또 더 진일보시키려고 노력을 하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벌써 뭐 기업 연령을 60세 이하로 인하하고 가입 연령을 60세 이하로 인하하고 네. 치아라든가 시력이라든가 청력 치료를 보장하고 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약값 인상을 금지하고 아동이나 노인 케어에 이제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에게 표를 많이 줬던 이민자 그룹 네. 을 배려해서 뭐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의료 혜택 같은 걸 확대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아마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네.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미국에는 뭐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푸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의료보험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 국민이 우리식으로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데 애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워낙 이제 비용 부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을 해서 미국에 보험이 굉장히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끊임없이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케어나 아니면 이후 승계될 오바마 케어 제2탄 이런 예.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MIT 연구팀이요. 기침 소리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증상 감염자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소식을 접하고 웃었는데요. 네. 네, 이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예. 코로나19 예방이나 혹은 진단에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증상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진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임상 현장에서 접했던 의사들조차도 호흡기 환자가 왔을 때 이 호흡기 환자가 일반 감기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코로나19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어도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이건 코로나19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19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MIT 연구팀이 기침 소리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그 기침 소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네. 코로나19 환자를 가려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사전에 가려내는데 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굳이 로봇에다가 AI에다가 기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마스크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눌까 합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마스크 착용만큼 확실한 백신이 없다라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매일매일 마스크를 새 것으로 바꿔 쓰는 소비자가 5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스크는 매일매일 갈아주는 게 좋은 겁니까? 설대 교수님. 예, 원칙은 매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당국이 매일 갈아주기를 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젖어 있지 않거나 예. 또는 마스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하루 이상 한 3일 정도는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침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바꾸게 되면서 지금의 마스크 착용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보통 이제 한 3일씩 쓰는 분들이 아마 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깨끗하다든지 또는 마스크가 훼손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마스크가 젖어 있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가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정전기가 없어지거나 이러면서 이제 차단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원칙은 하루에 하나를 쓰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가 온전할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쓰는 것. 지금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침을 따르는 게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나름의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확인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조금 교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산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서 자기가 몇 시간이라도 체류를 했었다. 네. 그러면은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에 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어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그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모르고 썼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산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때 착용했던 마스크는 뭐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던가 흔히 방역 당국이 고위험 시설로 시설? 분류된 네.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마스크는 조금 아깝더라도 예. 버리고 새 마스크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